네, 2부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규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지요? 예. 예. 지금도 그 박정훈 대령하고 또 강혜경 씨 계속 변호 맡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재판이 이번 달에 두 개가 동시에 시작돼가지고 좀 바쁘게 바쁘시겠네요.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박정훈 대령은 2심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첫 기일에. 예. 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재판을 한 3-4번 정도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법입니까? 예, 서울고등법원에서 하고요. 아마 판결은 여름 정도면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군사법원에서조차 1심에서 무죄가 난 것을 굳이 군이 항소를 해야 되는가 참 그때 답답했는데 그런 경우에 항소를 안 하면 그 군사법원에 이렇게 군 검찰이 뭐 징계를 받고 그렇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거는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맞고 예. 군 검사가 항소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뭐 제재나 불이익은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항소하지 말라고도 그랬는데도 이거 기어이 항소를 한 걸 보면은 군 검찰 측은 아직까지도 박정훈 대령을 표적 수사한 거, 예, 그리고 위법 수사한 거,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적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빡빡 우겨보려고 하는 티가 역력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보면 이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윤석열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주변에 똘마니 떨거지들도 그렇고 이게 빨리 새 정부가 출범해서 특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지 않는 한 그 이자들이 개과천선해서 뭔가를 해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란 사태 때 저희가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뭐 내란 세력들이나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하는 것도 저희가 봤잖아요. 이분들은 스스로 뭔가 반성을 하고 바로잡는 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윤석열 파면되면 좀 달라질까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직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단죄를 해야지만 저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체의 관용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야죠. 지금 박정훈 대령이 인사 뭐 차장인가? 예, 인사 근무 차장입니다. 예. 예, 근데 그게 없는 보직입니다. 원래 존재하지 않는 있지도 보직. 않은 걸 그냥 예, 차장을 만들어서 줬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루에 결제를 1-2개 정도 하신다고 합니다. 예. 그래갖고 사실상은 일이 그렇게 거의 없고, 그러니까 그냥 생색내기로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가 복직시켰다는 어떤 외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실질적인 복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봐야죠. 일단 책상 하나 생긴 걸 그냥 감사해야 되는 처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인사를 국방부 장관 대행이 하지 않겠습니까? 김선호 차관. 그래도 김선호 차관은 조금 기대했는데 좀 가까이서 보시니까 여기도 똑같은 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김선호 차관도 어차피 윤석열 정부의 사람이고, 물론 거기 내란이라든가 뭐 비상계엄 여기에 뭐 가담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좀 적을 뿐이지 여전히 보수적이고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기조와 같이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전히 그 항명이라든가 뭐 이번 계엄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소신을 지키고 불법 명령에 거부한 그런 군인들에 대해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예. 어찌되었건 군인은 명령을 들어야 되고 불법 명령이건 뭐건 간에 명령을 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은 져야지. 그거를 용서해 주면은 군 전체가 흔들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아주 지극히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물 같습니다. 예. 박정훈 대령 얘기 나온 김에 지금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사단장 이 자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둘 다 지금은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인 신분으로 있고 김계환 사령관은 단국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로 지금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직 해병대 사령관들이 가던 자리인데 저는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고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지금 부하한테 책임도 안 지고 항명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런 책임 없는 모습을 보이는 분이
예비 군인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가겠습니까? 그것도 사실 납득은 잘 안 되고 임성근 사단장은 지금 그냥 자연인으로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음해와 고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예. 뭘로 고소할 게 있습니까, 자기가? 뭐 자기를 수사했는데 자기를 수사한 거를 트집 잡아가지고 직권남용이다, 위법 수사다 이러면서 이제 고소를 막 하고 있습니다. 임성근을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했다는 겁니까? 예, 박정훈 대령이 이제 임성근 사단장 수사를 했잖아요. 예. 그 최혜병 순직 사건에 예. 대해서. 예, 그때 수사를 했을 때 이제 김계환 사령관이 임성근한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사단장씩이나 돼서 쪽팔리게 뭐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가 갖고 자기는 책임이 있네 없네 막 그런 변명은 하지 말라. 네. 그거 하면 오히려 네가 직권남용이 된다. 쪽팔리게. 그런 거 전해주라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사령관께서 이런 말씀하신다고 임성근한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임성근은 그걸 가지고 세상에 작전 통제권이 없다는 주장은 내 방어권인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느냐 수사관이 이거 불법 수사다 강압 수사다 이러면서 지금 박정훈 대령을 고소를 해놨습니다. 뭐 재밌는 분인데 뭐 하여튼 법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는 고소입니다. 지금 이제 자연인 신분이 됐지만 이제 군 검찰에 기대하는 것은 뭐 하나마나 한 거고 나중에 특검이 이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 새로 시작할 수 있죠. 아, 그럼요. 이거는 특검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군 검찰 믿을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외압 부분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예. 뭐 2년 다 돼가도록 사실 뭐 이렇다 할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어차피 1심처럼 무죄가 나올 것입니다만은 예, 거기서도 저희가 뭐 열심히 추가적인 노력을 해서 진상을 밝혀낼 예정이에요. 제가 만약에 특검을 지명하거나 추천할 그런 권한이 있다면 김규현 변호사님을 추천하고 싶은데 혹시 그 당사자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은 안 된다 뭐 이런 규정은 혹시 있습니까? 일단은 특검 추천을 말씀하시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시면 딱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맡을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당사자 변호사라서가 아니고 물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 명시적으로. 그렇지만 아마 좀 변호사 윤리나 그런 데에 좀 맞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특검 규정에 보면은 당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당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아, 정파성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예, 예. 지금 당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뭐 예전부터 민주당원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벌써 전 한 10년 됐죠. 10년 됐어요? 예. 처음부터 그러면은 당적을 갖고 계셨군요. 지난번에 출마 준비하고 그럴 때 하신 게 아니고. 아, 예, 저는 오래 전부터 사실 그러셨군요. 그냥 민주당의 그 철학이나 기조에 공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냥 권리당원으로 당비를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대선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아유, 황송합니다. 예. 제가 김규현 변호사님을 가까이 뵀을 때 한번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가 바로 이제 쭉 5년 동안은 가지 않겠습니까? 좋게 봐주셔서 강혜경 감사합니다. 예. 씨 변호도 하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요즘에 강혜경 씨는 어떠세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김해 창원에서 잘 지내고 예. 계시고요. 파면 이후에는 한결 그래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에서도 명태균 씨 쪽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대선 주자들이 강혜경 씨를 계속 음해하고 고소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분들의 어떤 민낯을 밝히고 이런 거에 좀 주력을 하고 계세요. 조금 전에도 국회에서 예.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강혜경 씨가 하셔서 저도 동석하고 오는 길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이제 2022년 시장 선거죠. 대구시장 선거를 예. 할 때 당원 명부를 유출하고 그리고 그걸로 여론조사를 하고 그럼 여론조사를 하면은 원래 이제 RDD라 그래갖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당원 명부를 거기 막 섞어가지고 당원들 상대로 막 표적 ARS죠. 이런 거를 걸고 그렇게 한 결과를 보면은 어떤 당원이 누구를 지지하는지가 나오잖아요. 어떤 후보를. 그런 거를 또 받아가지고 자기 선거운동에 써먹고. 이러한 것들을 한 정황이 나와가지고
요걸 저희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치자금법 위반,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나아가서 뭐 뇌물죄도 될 수 있는 큰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좀 이상한 게 명태균 씨 보면 오세훈은 아주 그냥 막 갈아 마실 것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오세훈 시장이 들어본 것도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세게 나가는 것 같더니 요즘엔 조금 태도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분이 또 어떻게 보면 아침 저녁으로 또 태도가 바뀌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또 이것도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 예. 네, 그게 저희 생각이고 이분 약간 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뭔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기본적으로 근데 명태균 씨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분도 사실은 그냥 시원하게 다 열어놓고 공익신고를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럴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강혜경 씨나 김태열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게 되면은 자기도 거기에 가담을 한 게 있잖아요. 예. 자기도 처벌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다 하시는데 명태균 씨는 아직 그거에 대한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나는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는 다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처벌받는 건 또 싫다. 약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신 거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오세훈 시장 드롭한 것은 거의 뭐 90% 그것 때문이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번에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홍준표 시장 아직은 반응은 안 나왔습니다. 예. 뭐 홍준표 시장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까지처럼 똑같이 그냥 계속 오리발을 내밀고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김기현 변호사님은 대단하신 게 지금 그 맡아서 이렇게 변론해주고 계시는 게 뭐 유료나 무료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역사적으로 매우 지금 중요한 건들 아닙니까? 그야말로 명태균의 폭로가 오늘날 윤석열의 파면의 어떤 중간에 중요한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훈 대령도 그렇고 이게 참 결정적인 두 지점에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이 지금 관여를 하고 계신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켜보겠지만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연결 고리들도 사실 이제 김기현 변호사님이 공익 제보하시면서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한번 짚어볼 텐데 그 전에 명태균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창원지검에서 이렇게 넘기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그거는 넘긴 뒤로 뭐 좀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한테 수사 상황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정확한 사실을 알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뭐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등등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진술을 할 용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오세훈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꽤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좀 진술을 많이 하긴 했고 예. 근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요즘에 연락이 없습니다. 저희는 언제든 나가서 진술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할 용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없어서 지금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저희가 알 수가 없고 이 진짜 수사를 할 의지가 있기는 있는 건지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검찰이 뭔가 오세훈은 딱 표적을 잡아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결국은 그게 먹혀서 이제 드롭을 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왜 검찰이 오세훈을 겨냥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짚히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소위 말하는 한동훈 유착설. 검찰이 지금까지 대선에 계속 개입을 해왔고 자기들의 어떤 의중 예. 표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검찰 내부에서는 차기 정권을 누가 잡는 것이 가장 검찰에 유리한가라고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다. 예.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의 가장 걸림돌이 누구냐? 그 이제 오세훈 예.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세훈 시장에 대한 이렇게 수사를 그렇게 맹렬하게 진행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은 다 만나서 USB 주고 뭐 자기 계획 주고 그러면서 한동훈만 안 만나는 모양이군요. 예,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는가. 저는 거기에 한 표를 좀 주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장 그게 합리적인 추론인데요. 예.
아마 뭐 윤석열 편을 들어가지고 뭐 그러고 있다 뭐 그런 것은 저는 좀 믿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검찰은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이제 뭐 박절하게 가차없이 하기 때문에 예. 예, 윤석열 김건희는 뭐 언제고 저는 수사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전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막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의도가 분명히 있지 않은가 하는 한동훈 생각이에요. 말이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내란 혐의 공소유지를 검찰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확실히 할까요?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많잖아요. 예. 예, 직권남용 부분도 있고 예. 뭐 공천 개입 부분도 있고 외환도 있죠, 심지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를 열심히 나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물음표입니다. 아마 뭔가 특별히 외부의 어떤 그런 변화가 없다면 하지 않을 겁니다. 새 정부 들어서면 특검 여러 개 생겨야 되겠는데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 정권에서 얼마나 많은 특검들을 거부를 했습니까? 예. 최상병 특검만 해도 3번 거부했지 예.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 3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뭐 창고 대방출식으로 특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검 풀가동하고 검찰 없애버리면 어떨까요? 검찰은 아마 이제 개혁의 대상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나 어떤 개혁 세력에서 적절한 거기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 이제 오해를 자꾸 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좀 제가 발언을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말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좀 옛날 책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검사와 스폰서라고 왜 PD 수첩에서 스폰서 검사 한번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당사자들이 다 건재하고 막 이렇게 무혐의 처리되고 그러니까 또 다시 책으로 이렇게 펴낸 검사와 스폰서라는 책을 쭉 봤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검찰은 바뀌지 않는다를 넘어서서 바뀔 수가 없다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를 정리를 그러니까 웬만하면 빨아서 쓰죠. 근데 예. 이건 빨아서 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스스로도 약간 제가 거기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저 스스로 뭐 팔이 안으로 굽나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해요. 저 스스로 은연중에 자꾸 검찰이 에이 그래도 그 정도까지 썩진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들거든요. 근데 지금 박정훈 대령 건부터 그 이후에 활동을 계속 해오다 보면은 저는 그래도 검사들이 다 저 같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정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고 이거는 외부로부터의 개혁이 없으면 예. 바뀌질 않습니다. 바뀌지 않죠. 예전에 모 검사가 그랬어요. 자기 조직을 비판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개혁을 당하게 될 거다. 검찰은 여태까지 항상 개혁을 당해만 왔다. 우리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을 한 게 있는데 저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스스로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합니다. 예, 그건 안 됩니다. 예. 아무리 할 본인이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말로 자기 개혁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혁신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검사들이 하는 일이 이제 수사하고 기소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자기들이 자정한다 그러는데 범죄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이 알아서 자수하는 거 본 적이 있느냐? 자수 안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백하고 처벌받는 그런 범죄자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다 경찰이랑 검사들이 나가서 잡아서 재판대 세우고 처벌을 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검찰도 개혁을 하려면 자기 스스로 못하는 겁니다. 예, 외부에서 하는 거죠. 확실하게 해야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개혁 방안이 나오는데 아예 기소청으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검찰 개혁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던진다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검찰의 권한을 어떤 식으로건 간에 저는 이제 분산을 하는 거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가 최우선이 돼야 되고 다만 두 번째로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수사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범죄자를 잡는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뭐 다른 기관이나 이런 걸 충분히 보완하는 게 필요하겠죠.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소청, 기소청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할 때
이제 수사를 그럼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가 이런 청을 많이 만드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만들 때 저는 좀 잘 만들어야 되겠다. 정말 수사 능력이 있는 그런 기관을. 저희 이제 공수처처럼 되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 근데 앞으로는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고 그 전에 검찰이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었어요. 대한민국 검찰에 들어간 검사들이 최고의 집단이라고 스스로 도취되는 구조가 있기는 있었죠. 예.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1등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 합격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으니까 다 졸로 보이는 거고, 또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야 누가 우리를 건들겠어 뭐 이런 것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어려서 공부 잘한다고 나 판검사 될래 하는 애들 요즘 보십니까? 다 이제 의사 된다고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주요한 사회 파트에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런 게 좀 선진화가 돼야 이게 자연스레 없어지는 첫 번째 밑받침이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은 돼요. 이제는 뭐 옛날처럼 판검사 된다고 뭐 소잡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이제 판검사들이 엘리트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옛날 같지 않은 거 분명히 맞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을 보면서 이게 하나회 과거에 그렇죠. 예, 그 육사 출신 엘리트들이 있었잖아요. 그 뭐 공부도 잘하고 막 이랬던 자기들이 최고 엘리트라고 여겼던 그거에 다음에 이제 검찰 엘리트가 왔었다. 생각하는 거나 어떤 그런 게 거의 똑같아요. 같죠. 예, 보면은. 근데 그것이 이제 종말을 구할 때가 왔다는 거죠. 예, 이미 고하고 있었고. 예, 고하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누군가가 이제 방아쇠만 담기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검찰의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가 않아요. 왜 거세지 않냐?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운이 이제 여기까지라는 거를. 거의 이제 약간 체념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내부의 분위기도.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아쉬운 게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유죄를 인정하기는 했는데 계속 그 주요 그러니까 주범들을 집행유예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건 대법에서 이렇게 뭐 좀 이건 집행유예는 파기환송시키고 뭐 해야 된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예, 그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할 수가 없게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법률심만 그러냐면 하니까. 예, 대법원은 법률심이어가지고 유죄와 무죄를 다시 뒤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양형에 관해서는 10년 이상이 선고된 거가 아니면 심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건 10년 이상이 선고된 게 아닌 사건이기 예. 때문에 양형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빨리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저는 1심, 2심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집행유예로 봐준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못된 양형이다. 어떻게 주가 조작이 수백억대 주가 예. 조작인데 그거를 뭐 그냥 집행유예 3년, 4년 이렇게 그냥 줘버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집행유예라고 하는 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해주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 또 그것도 이제 특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미 이제 형을 받은 사람들은 확정이 돼 버렸으니 그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재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직 처벌을 받지 않은 예. 김건희 여사, 네. 예, 뭐 이런 공범들에 대해서는 빨리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수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재판을 해야죠. 김건희 공소시효가 얼마나 됩니까? 공소시효는 이제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공범들이 재판을 받고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멈추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이게 10년 전 일이에요. 공소시효가 근데 10년입니다. 어허. 예. 그 다만 이제 공범들이 재판을 몇 년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김건희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뺀다 하더라도. 예, 뺀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제 빨리 이 대선이 끝나면 특검을 빨리 출범시켜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와, 대선 끝나면 해야 될 특검이 하나둘이 아닌데 이것도 순서 정하는 것도 완전히 줄을 서시오네요. 그러니까요. 이 해야 될 특검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묻어버리고 은폐했는가. 그러니까요.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밀린 숙제들을 이제 차차 해야죠. 혹시 김기현 변호사님이 지금 민주당의 법률 특위나 뭐 이런 쪽 맡고 계십니까? 저는 당직은 없습니다. 당직은 없으세요? 예.
평당원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특검이 이렇게 쭉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효부터 일단 따지고 순위를 막 매기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겠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국회에서 잘 논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잘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보신 분 옆에서 조언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뭐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열심히 예. 찾아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윤석열 형사재판 하는데 생중계도 안 해주고 여전히 지하로 들어가게 해주고 딸랑 이제 뭐 형사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거 그거 하나 이렇게 보여주게 해주더라고요. 예, 이거 특혜 아닙니까? 당연히 특혜죠. 그 지금까지 사실 지하로 그런 식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불구속 피고인이 과연 있었나 싶어요. 없어요. 전직 네. 대통령들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 사람이 아니 왜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그렇게 특혜를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피고인들은요. 예를 들면은 강혜경 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이 사람들도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신변에. 근데 이분들도 법원으로 그냥 걸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만약에 그렇게 함으로써 기자들이라든가 어떤 이 사람들이 일반 국민이랑 똑같이 재판을 받게 해준다라는 어떤 그 법의 평등 이게 구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심지어 현직 대통령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하는가?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법이라는 것은 그리고 법원 판사라는 것은 공정해야 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최소한 이 직위원 재판부와 법원은 윤석열을 그냥 지하로 이렇게 그냥 통과시켜주는 특혜를 줌으로써 공정하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 포기를 한 겁니다.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패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재판부를 계속 놔둬야 될까요? 그러게. 아니죠. 예. 재판부를 공정한 다른 재판부로 바꿔야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권한이라든가 뭐 제도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예. 그것 또한 굉장히 통탄할 일입니다. 사실 기피 신청하려면 권한이 검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검찰이랑 윤석열 측에 있죠. 그렇죠. 윤석열 측은 할 리가 없는 만무하고 거고 예. 검찰이 이거는 부당하다. 그리고 뭔가 뭐 저기 하다라고 해서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못하는 안 할 거고. 안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지금 이것도 안 좋은 것이 성남 FC 사건 예.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가 검사 중에 한 명이 성남지청 소속이 아니다라고 해서 당신은 여기 있을 권한이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퇴정을 시켰어요, 검사를. 예. 그날 바로 검찰이 그 재판부를 기피 신청했습니다. 아하. 예. 그냥 받아들여졌습니까? 안 받아들여졌죠. 예.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기피 신청 잘 하거든요, 검찰이. 그때 그 검사는 성남지청도 아니고 부산인가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하루가 파견돼서 나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식으로도 기피 신청 굉장히 잘하는 검찰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는 순한 양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뭐 즉시항고도 안 했던 자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검찰 더 이야기하는 건 입만 아프니까 안 합니다만은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 직위원 재판부가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직위원 재판부는 물론 제가 그분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약간 좀 일단은 강단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판사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라고 의혹을 제기 하는 분들도 예. 있는데 예. 그거는 뭐 구체적인 모르고. 어떤 예. 증거가 나온 예. 건 아니니까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여태까지 직위원 재판부의 어떤 언행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좀 왔다리 갔다리 해요. 유약합니다. 휘둘리는 거예요. 이게 판사가 이제 모범생이잖아요. 공부만 잘했고 또 성격도 좀 소극적인 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강한 사람, 권력자 아니면 여론 이런 데서 한번 세게 몰아치면은 오 하면서 이렇게 좀 쪼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직위원 재판부도 약간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쪽의 어떤 논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들어오니까 평소 같으면 구속 취소 이런 것도 안 받아줬을 건데 예. 그런가? 하면서 막 귀가 좀 팔랑팔랑 예. 그런 걸 그러다가 구속 취소 결정을 턱 해버리고 그러다 여론이 또 반대로 이렇게 쏠리니까 이게 아닌가? 그런 약간 좀 이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요약한 건 있습니다. 확실해요. 예, 예. 그때가 이제 막 저쪽 그 탄핵 반대파들 집결해가지고 소리 높이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런데 구속 취소 딱 하고 이번에도 보면은 뭐 쑥 했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슬그머니 재판정 공개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못난 자구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은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또 이렇게 이제 약한 놈들은 좀 확실하게 우리가 꾸중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탄핵은 어떻습니까? 탄핵은 저는 근데 현실성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6개월이라도 업무 정지시킬, 직무 정지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가능은 한데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직위원 재판부에서 어떤 확실한 심증을 드러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검토는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법사위나 이런 데서 논의는 해볼 수 있고 국민 입장에서도 계속 다른 경로로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계속할 수 있는데 일단은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저는 뭐 당장 탄핵을 하기보다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또 대선 전국에 예. 굳이 새로운 우리가 전선을 여기서 형성을 하는 것이 맞냐라는 이제 우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보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답답하고 속 답답하긴 터져서 하죠. 그렇죠. 네. 지금 한두 놈이 아니에요. 한덕수 총리 하는 거 보십시오. 저는 한덕수 대 그리고 최상목 예. 총리 이 사람들을 탄핵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지금 민주당이 행해라도 대선 전국에 너무 막 민주당이 그렇지 않아도 강하다 견제할 수도 없는 권력이 탄생한다 막 이러다 보니까 부담 갖는 것 같지만 아니 그래도 잘못된 건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이 두 사람은 탄핵하면은 이제는 인용이 될 인용이죠. 거거든요. 예, 인용이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망설이는 부분에 대해 망설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타이밍을 막 놓쳐요. 예,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탄핵이라는 것은 결단을 하면 바로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쇳불도 단김에 빼라 그랬잖아요. 예, 지금 사실은 인용될 수 있는 과거에는 사실 인용되기 어려운 탄핵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인용될 수 있는 탄핵인데 빼박인데. 왜 이거에 대해서 망설이느냐.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빼박이고 또 나중에 이게 직무 정지도 뭐 새 정부 출범하고 이제 보호해야 될 권익도 없는 거라서 바로 제의가 될 건데 예,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형사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만약에 저자가 구속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다면은 우리가 큰 걱정 안 하고 속 편하게 보는데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다른 혐의로 또 구속영장 청구해서 하면은 몰라도 정권 바뀔 때까지 검찰은 그렇게 안 할 걸로 봐서 적어도 지금 D-43일인데 대선 끝날 때까지는 저거를 계속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극적인 어떤 상황 변화나 이런 것들을 검찰이나 법원이 자제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선 전에 재구속이 되는 일은 상정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직위원 재판부는 당장이라도 전 재구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대선 이후에 뭐 특검이라든가 다른 수사를 통해 가지고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뭐 이유 없이 재구속할 수도 있습니까? 예. 그래요? 재판부는 그런 거 없이 뭐 수사기관은 한번 석방시키면은 뭐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다거나 그런 일이 없는 한 재구속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법원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냥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인정만 되면 언제든지 예, 직권으로 지금 당장도 구속영장 발부해서 잡아올 수가 있습니다. 직위원 판사는. 그래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진작 말씀해 주시지. 저희가 사실 나가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만 예. 우리 정어리 TV 오셔서 말씀을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뭐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이제 기대 가능성이 너무 낮잖아요. 예.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니까 사실 사람들이 기대를 그런 안 방법이 했던 있군요. 게 크죠. 오케이. 예.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거를 해야 되겠네. 당장 재구속해라. 그렇죠. 네가 책임져라. 그렇죠. 이게 사실은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보세요. 이거는 내란 수괴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이 사람은 그 잠은 잘 오겠습니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당장 뭐 어디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증거인멸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뭐 보면 한덕수 대행이나 막 이런 사람들 하는 걸 보세요. 여전히 윤석열하고 뭔가 내통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정황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군이라든가 이런 내랑 관련된 증거들을 지금 인멸하고 있는 거 아니냐. 김성은 차장도 그렇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이 밖에 그냥 놔두면 증거인멸 염려가 허다한 거죠. 당장 재구속해야죠. 당장 구속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게 당장에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지명한 거 한덕수가 뭘 믿고 뭘 알아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내통의 가장 단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규현 판사는 당장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가지고 수감을 시켜야 된다. 네, 이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리고 결자 해지 아닙니까? 본인이 구속 취소했을 때는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걸로 예상하고 했는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서 풀려났으니 내 예측이 틀렸으므로 상급 법원에 그것을 안 난다면 다시 재구속한다. 본인이 거둬들이기도 명분도 있지 않나요? 아, 그럼요. 명분도 있고 그러한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이미. 아, 네, 뭔가 수사기관 구속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던 피고인에 대해서 법원이 이거는 구속에 문제가 있으니까 너 풀어줄게. 구속 취소야. 라고 하면 풀어줍니다. 법정에서. 구속 취소 땅땅 때리고 바로 1초 만에 너는 지금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다시 구속시킬 거야 하고. 그런 그 적 자리에서 있어요?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재구속을 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일반 사건에서는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거 알았는데 오늘부터 제가 열심히 이제 지기현 판사를 상대로 조속한 윤석열 재구속을 촉구하는 얘기를 계속 해야겠습니다. 예. 그런 게 있었군요. 저렇게 돌아다니는 꼴을 보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지금 열불이 나는 국민들이 하나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속을 시켜야 재판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구속시키면 뭐 일주일에 뭐 2번, 3번도 할 수 있잖아요, 재판을. 근데 이제 윤석열 저렇게 봐주고 감싸고 쩔쩔매고 이러는 모습 봤을 때 지기현 판사가 재구속 하겠느냐 그런 걱정되는 건데 아무튼 압력을 팍팍 넣어야죠. 예. 그리고 구속을 시키면은 좋은 것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시켜 주느라고 욕 안 먹어도 됩니다. 예. 어차피 그 법무부 교정기관 교도소 호송버스 타고 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요 기록이 10만 쪽이라고 그러고 증인이 38명이라고 그러고 재판이 엄청나게 길어질 것 같은데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1심 선고 기일을? 예전에 지규현 판사가 법정에서 한 9월 정도까지 목표로 하겠다. 그런 얘기 했습니까? 라고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도 가을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걸 질질 끌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뭔가 수단을 쓸 것이고 그럼 거기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겨울까지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참 징글징글하네요. 징글징글해. 이런 재판은 좀 신속함이 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시켜서 6개월 안에 원래 그런데 끝냈어야 이제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내란 혐의 관련해 가지고는 올 말에나 이제 1심이 된다 하더라도 새 정부 들어서서 특검해서 윤석열 부부 관련된 것들 쭉 이렇게 수사하다 보면 예. 윤석열 구속할 만한 사안이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구속되고 다른 건으로 구속이 되더라도 일단 집어넣어 놓으면은 이 재판도 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불구속돼 있으면 자꾸 막 나 어디 아파서 재판 못 나가겠다. 뭐 이번 주는 뭐가 있어서 못 가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자꾸 재판이 늦어지는데 구속되면 그런 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구속을 시키면 재판은 빨리 될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출국 금지는 돼 있다고 그러죠? 따로 풀렸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제가. 예. 근데 왜 출국 금지 사실을 밝혔다고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 본부장한테 막 경로하고 그렇게 하죠? 그것도 보면 아직 우리나라 내란이 진행 중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 혐의자, 그것도 내란죄 혐의는 굉장히 중대한 건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럼 출국 금지를 안 시키고 뭘 합니까? 그거 출국 금지 시켰다고 혼을 내요, 장관이? 그 장관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하여튼 박성재, 이상민, 이완규
김주현 이 네 사람 핸드폰 바꾼 사람들 이거는 정말 빨리 정리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나중에는 헌법도 저는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탄핵이 돼도 60일 동안은 그 대통령이 임명을 해놓은 자기 측근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헌법이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증거인멸하라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나중에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끝으로 조금 무거운 질문 하나 던지고 맞춰 보겠습니다. 아까 앞부분에 제가 이제 박정훈 대령도 그렇고 명태균 씨 관련해서 강혜경 씨 변호 맡으신 것도 그렇고 그야말로 우리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 보셨는데 이제 윤석열 파면 이후에 새로운 대선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치열한 역사의 소용돌이치는 그 현장을 지켜보셨던 분으로서 새로운 정부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일을 맨 먼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과거를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단죄를 하지 않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제대로 단죄를 못했으니까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뭔가 50년, 60년이고 뭔가 계속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 소위 말하는 적폐 세력들이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걸 계속 봐왔지 않습니까? 일단은 청산을 해야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 이제 정부에서 잘못해왔던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청산하는 것이 일단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죄, 청산이 가장 그렇습니다. 우선이다. 그렇죠. 잘못한 사람들을 놔두고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어떤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윤석열 파면 순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는 사실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실 때 어떠셨어요, 느낌이? 저도 약간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멘탈을 좀 이렇게 다 잡고 있었는데도 눈물이 좀 핑 돌더라고요. 지금 제가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최상병 사건 이후로 활동을 해오다 보니까 뭐 과거가 좀 주마등처럼 지나가기도 하고 이게 정말 끝난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박정훈 대령 어머니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예. 예. 자주 통화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시군요. 어머님께서 아주 지금 이 정어리 TV의 애청자세요. 제가 금요일 날 그 어머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 국회에 올라오셨다고 아마 금요일 날 그러면은 그 재판이 있어서 올라오셨던 모양이군요. 예, 그것도 있고 겸사겸사 오셨었죠. 그러면서 그 통화를 했는데 우리 박정훈 대령 항상 이렇게 정어리원들이 힘을 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우리 정어리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달라고 하셔서 오늘 김기현 변호사님 뵙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저한테도 이게 꼭 이제 배국기님하고 정어리 TV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 내가 계속 보면서 박정훈 대령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너무 감사했다. 꼭 전해줘라. 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니 그걸 왜 저를 통해서 하십니까? 직접 하십시오. 그러셨군요. 예, 그 덕택에 제가 연락처를 드렸습니다. 어머님하고 통화할 수 있었겠군요. 근데 박정훈 대령이 몇 살이에요? 박정훈 대령이 이제 70년대 초반생입니다. 예. 그러면 어머니도 연세가 꽤 있으실 텐데 목소리가 아주 활기가 넘치고 그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젊은 분처럼. 예, 어머니 박정훈 대령이 사실 그렇게 버틸 수 있고 정의로운 일을 서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님이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휩쓸리지 말고 오직 원칙과 정의와 원칙대로 해라라는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어머님이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또 활동적이시고 예, 그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엄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아마 그거를 또 박정훈 대령이
닮은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정훈 대령의 그 강직한 그런 게 다 어머니의 가르침. 예. 혹시 아버님은 은 제가 뵙지는 못했습니다. 살아계신가요? 그것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예, 오늘 김규현 변호사님 만나서 정말 그 말씀을 쭉 이렇게 나누다가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은 나중에 꼭 책을 한 권 쓰셔야 되겠어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 예. 네. 그거를 김규현 변호사님 같이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겪어보신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최상병 순직 사건 때 해병대 후배를 잠깐 돕기 위해서 한 2-3달 정도 활동하고 나면은 뭐 끝나겠지. 그냥 한 2-3달 봉사활동 한다고 생각하자 하고 시작한 건데 지금 그 뒤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참 그게 불쑥 이런 일이 찾아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찾아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결심을 할 수 있는 어떤 평소에 그런 마인드를 갖춰놓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 스스로도 많이 좀 변했고요. 과거에는 좀 저도 속물적으로 이렇게 그냥 돈도 좀 벌고 적당히 나쁜 짓도 하고 막 이러면서 살면 어때? 뭐 그냥 일반인인데 이런 생각이었는데 요 한 1년 반, 2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을 겪으면서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밀고 가는 거죠. 이한열 열사 어머니도 그러시고 많은 그 열사들의 어머니가 내가 어쩌다가 민주투사가 됐노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죠. 그냥 평범하게 여염집에 아녀자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그냥 최루탄 맞아가면서 민주투사가 돼서 그 대열 맨 앞장에 서시게 된 것이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김규현 변호사님 응원하는 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매일 새롭게님, 김규현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힘을 다해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셨고요. 만도리님, 김규현 변호사님 지난 22대 민주당 내 후보 경선 때 처음 본 사진 속의 눈매가 예사롭지 않아 지지를 보냈는데 이후 활동하시는 모습에서 저의 판단이 옳았다는 생각에 무척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화이팅입니다. 응원 글 주셨습니다. 화이트 토로님, 정의규현 TV죠? 예. 구독자는 많이 늘었습니까? 지금 뭐 24만. 오, 이거 많이 늘으셨네. 정의규현, 김규현 변호사님, 신인규 변호사님 결혼식 때 뵙고 함께 사진도 직접 찍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어리 TV 구독자분들도 정의규현 TV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결혼식 때 오셨던가요? 예, 제가 그 나이도 비슷하고 또 방송하면서 좀 이렇게 친분이 생겨서 갔었습니다. 저도 갔었는데 그때 못 뵀네. 뵀으면 반가웠을 텐데.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시간 되는 대로 종종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